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강의 이제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이런 섹슈얼 어설트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 간혹 가다가 아주 좀 음, 우리가 입에 담기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처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성폭행이 의심되는 환자,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 환자도 경찰에서 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을 했어요. 10대로 보이는 여자 환자, 네, 근처 야산에서 옷이 찢겨진 채로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발견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 네, 아주 뭐 급한 상황에서 도망을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견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서 손과 발에 심한 찰과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지만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고 묻는 말에 거의 대답하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어떤 정황적 근거가 되겠네요. 생체 징후는 정상적인 범위였고 근데 하복부와 허벅다리 쪽으로 출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경찰과 같이 어떤 사법기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의료인의 입장에서 환자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외상에 준해서 ABC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걱정스러운 점은 네, 처음에 발견 당시에 의식이 없었다. 뭐 이제 단순히 심리적으로 쇼크를 받아서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 내지는 좀 장기간에 걸친 어떤 뭐 납치라든지 감금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ABC가 해결이 되고 났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네, 출혈 부위에 대한 어떤 지혈 그리고 상처 처치 또 손발과 같은 곳에 이런 상처들에 대한 평가와 응급 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성폭행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문제,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법의학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성폭행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단체마다 또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 뭐 문화권 지역사회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라고 UN과 WHO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정 국가에서만 뭐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요. 또 특정 문화권에서만 발생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러한 성폭력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뭐 이것은 이제 사회나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정컨대 5명 중에 1명은 강간 또는 강간 시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전 세계 추정치가 되겠죠. 3명 중 1명은 첫 번째 성 경험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까지를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아지기도 하고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여성들만 피해자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성만 피해자가 되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는 물론 비율은 여성보단 낮을 가능성이 많지만 남성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외상, 임신, 성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급성기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합병증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외상후증후군,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되게 장기간 환자를 피해자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폭력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나로 명확하게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고요. 이 넓은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성폭력, 성학대, 성폭행 등이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외상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폭력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폭행에 이어져서 물리적인 어떤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성폭력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장소에서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행위, 그리고 성행위를 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그리고 성매매, 강제하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길들여서 이러한 본인이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성폭력이냐, 성폭행이냐, 아니다, 우리는 동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동의라고 하는 게 동등한 입장에서 했을 때는 동의가 되지만, 한쪽이 약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의 위아래 서열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힘, 기타 등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 위계, 위협 등의 상황에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술을 많이 먹거나 본인이 이제 정확한 결정이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럼 동의한 것이냐, 알코올이나 약물 영향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의로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제 성폭력의 이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의한 상태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상황들은 너무 다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폭행으로 우리가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부분은 이제 개인 또는 다수에 의한 어떤 성적인 폭력, 폭행,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성적인 고문도 해당할 수 있겠고요. 성희롱, 성노예, 성매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제적인 임신이나 강제적인 결혼, 또 피임이나 낙태를 강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폭력의 유형이다. 아직도 이제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음핵이라고 그러죠. 클리토리스를 절단을 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 때 처녀성 검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요새 이제 뭐 인터넷과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누구나도 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구나도 쉽게 배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 음성 같은 것들을 노출하고 판매하고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성폭행, 성폭력에 해당하게 된다. 자, 뭐 뉴스에서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강남에 있는 무슨 어떤 클럽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목적으로 특정한 약물을 사용을 해서 의식을 전혀 기억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성적인 어떤 폭력 행위를 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GHB라고 하는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데이트 폭력에 술에 몰래 타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약이다. 로힘놀 같은 경우에는 플루니트라제팜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로힘놀이라고 하는 것, 이 안정제계통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목적, 또 그리고 성적인 어떤 흥분을 올려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벤조나 케타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취과에서 안정 또는 진정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약들인데요. 이제 이런 약들이 다 이제 수면 의식을 떨어뜨리면서 저항을 못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데이트 강간의 목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약들은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거나 소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약들이 유통이 되고 또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해서 사용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상황들은 의식 상태 손상, 기억 소실, 진압력 장애나 혼돈, 또 말을 제대로 못해요. 발성이나 어떤 조화에, 그러니까 말이 뭔가 소리는 내는데 정확한 말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폭력이 의심되는 외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소주를 한 병 정도 먹을 때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사람인데 소주를 딱 2잔 마셨는데 완전히 블랙아웃이 됐다. 이제 이런 본인의 음주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심한 종류의 블랙아웃이 있다. 이렇다면 어떤 특정 약물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회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거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범죄나 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너희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어떤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 강간을 유발한 여성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 여자가 술을 그렇게 먹었으면 자기 몸을 책임져야지. 이런 어떤 것들. 이제 분명히 잘못한 것은 가해자가 잘못했는데 피해자인 어떤 특정 성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죄책감을 지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죠. 자,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적인 어떤 폭력과 폭행은 아는 사람, 면식범, 심지어는 가족 또는 친구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또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해서 손상의 증거를 남긴다. 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법정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왜 그럼 저항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흉기나 어떤 위력 또는 힘으로 위협을 당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경우에 어떤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어떤 성적인 폭력이나 폭행들도 실제로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뭐 신체적인 손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여성의 거절은 뭐 모호하다,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본인도 좋아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미디어나 어떤 음란 매체, 포르노 같은 경우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성은 거절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거절은 거절일 뿐입니다. 거절하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강제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되겠죠. 가정 내에서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뭐 부부 간에도 또 아니면은 친가족 또 친척 간에도 이러한 성적인 폭력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로 신고할 것이다. 아주 장기간 동안 폭력을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라는 점,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얼마나 파괴될 것인가, 피폐해질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노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본인의 사회생활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신고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네, 성폭력에 따른 심리적인 합병증들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성적인 폭력이나 폭행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개인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경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거의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죽을 뻔한 사고와 같은 정도의 그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또 그것을 이제 특히 강간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간외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외출도 하기 힘들어지고,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연령, 특정 성,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런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공포, 이제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공포죠. 그리고 어떤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고 또 자살 시도에 이르기도 한다. 장기간 피해자들의 어떤 건강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두통과 수면 장애 있겠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만성적인 두통, 허약, 그리고 장기간 피해를 입게 되면은 좀 부정기적인 어떤 그런 성관계나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들을 초래를 해서 생리장애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섭식장애도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어떤 대인 관계가 불가능해지고 또 정상적인 어떤 성생활이나 성교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 아동 성학대자에서 성인에까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면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인지 왜곡, 대인관계 어려움,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어떤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인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PTSD 중에서 외상후 증후군, 스트레스 증후군 중에서 강간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강간 외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급성 단계와 만성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보통 어떤 강제로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까지는 급성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성 단계는 강간 후 바로에서부터 한 2, 3주 정도. 이 급성 단계는 아주 심하게 울거나 뭐 격한 행동을 보이고 분노적인 반응, 네, 이러한 어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절하고 구토하고 뭐 이제 이런 강렬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이 급성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감을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남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한 여성이 남성들과 이 이후에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겠죠. 모든 남성들이 다 나쁜 놈들 같고 또 나를 해칠 것만 같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그런 사회적인 고립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의 어려움 또 향후에 성생활이나 성기능의 장애 또는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이 본인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좀 대략적인 성폭행과 성추행 이런 성적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무엇을 그럼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며 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